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죄.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판사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눈이 향하는 곳은 당신의 얼굴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 앉은 변호사입니다. 당신 옆에는 국가가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이 앉아 있습니다. 사건 파일을 처음 펼쳐본 것이 어제였습니다. 반대편 피고인 옆에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수임료만 수억 원입니다. 같은 죄목입니다. 같은 법정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권력이 없다는 것이 법정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1988년 그 절규 지강원 사건. 1988년 10월의 어느 날 밤,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경찰이 한 남자를 포위했습니다. 전과자 지강원. 그는 인지를 붙잡은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범죄자였을까요? 지강원은 1954년 전남 광양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변변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상경했고 막노동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생계형 절도로 첫 전과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의 문이 하나씩 닫혔습니다. 취업을 하려 했습니다. 전과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가난이 범죄를 낳고 범죄가 더 깊은 가난을 만드는 악순환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짜리 변호사를 사서 풀려나는 것을, 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을, 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국선 변호인 하나의 운명을 맡긴 채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같은 죄인데 왜 결과가 다른가? 그 분노가 평생 쌓였습니다. 그리고 터진 날이 1988년 10월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기댈 곳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뒤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로 입에서 입으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낯선 말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을 죽음 앞에 선 한 남자가 대신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났습니다. 지강원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더 커졌습니다. 2부. 두 개의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억대 수임료를 내면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붙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리해집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광복절이나 새해가 되면 사면 명단에 이름이 오릅니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은 채 빠듯한 시간 안에 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끝납니다. 정상 참작을 호소할 인맥도 탄원서를 써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면 명단에는 이름조차 오르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법전 아래. 그러나 완전히 다른 현실입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보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는 동일한 범죄 유형에서도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변호인 유형에 따라 선고, 형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국선과 사선 변호인의 선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통계도 보고됐습니다. 대기업 고위층 피고인의 집행유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법학계와 형사정책 연구자의 지적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통계와 분석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단지 감정적인 구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3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법. 그런데 돈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면된 사례가 있었고, 막대한 추징금을 오랫동안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고위층 인사도 있었습니다.
공식 재산 신고액과 실제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 사회적 논란을 빚은 사례도 반복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압류됩니다. 통장이 동결됩니다. 그런데 권력자에게는 그 법이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법정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헌법은 종이 위의 문자에 불과합니다. 4부. 전관예우 법조계에 숨겨진 카르텔.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판사가 퇴직합니다. 대형 로펌으로 갑니다.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의 몇 배입니다. 왜냐고요? 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 판검사들이 아직 법원과 검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의 구조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던 사람이 퇴직 후 그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사건을 맡는 관행입니다. 한국형사법조 관련 연구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전관 변호사의 인맥과 경험이 재판 전략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 구조 바깥에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5부. 사법이 권력의 도구가 될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대통령도 구속되지 않냐고. 그게 사법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구속이 과연 순수하게 공정한 사법의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더 강한 정치 권력이 약해진 권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법이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까? 역사를 보면 사법은 때로 정의의 편이 아니라 더 강한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마녀 재판도 당시엔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독재 정권의 재판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절차가 있었다고 해서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핵심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권력 없는 사람은 더 강한 권력의 표적이 됐을 때 사법이 그 도구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법이 돈과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현실은 같습니다. 진짜 사법 정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을 때 막아서는 것입니다. 더 강한 권력이 약해진 권력을 제거할 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1988년 지강원은 죽으면서 외쳤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말이 38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이 없어서 기소됐지만 권력이 있었다면 그 사건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면 명단에 이름 한 번 오르지 못한 채 차가운 방 안에서 오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결국 우리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구조 계속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이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의 한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침묵 속에 숨어있던 구조가 드러납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이 사회를 바꾸는 증언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움직입니다.